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시간, 올해 마지막 방송이라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질문 청취자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는 무엇이었는지, 그 키워드를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셨다면 취직, 취업이 키워드일 수 있겠고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혹은 월드컵. 아니면 피해를 우리에게 크게 줬던 태풍이라든지 크고 작은 사고가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보기가 따로 없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했던 올해의 키워드, 그리고 그 이유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고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 뽑아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은 네. 2022년 올해 한 해 키워드 뭐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다사다난했지만 그냥 한 글자입니다. 안전. 안전. 예, 12구는 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을 거고, 매해 10월 29일은 생각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2014년에 세월호도 있었고, 네. 저는 뭐 평상시에 뭐 교통 안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우리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안전, 네.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월 16일에 이어서 이제 10월 네. 29일이. 네, 이은영 소장님은요. 저는 뭐 개인적인 키워드인데요. 지금 예. 여론조사. 여론조사. 네, 왜냐하면 이거 여론조사 때문에 올해 또 선거가 2번이나 있어서 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 저에게는. 그러셨군요. 네. 윤영 소장님이 네. 또 이 자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각자 그런 각자 개인적 뭐 사적 키워드도 있으실 테고 사회적 공적 키워드도 있으실 테죠. 하나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색 한번 볼까요? 올 한 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키워드들이 검색됐을까? 이은영 소장님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제가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갖고 예. 왔는데요. 구글 트렌드가 매년 그 국가별로 언급량이 가장 많은 키워드를 이렇게 분야별로 공개를 하거든요. 네. 뉴스 사회 분야를 가져왔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2022년에 뉴스 사회 분야에서 가장 언급량이 많았던 키워드 첫 번째는 기후변화였어요. 기후 변화요. 예, 굉장히 이게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네. 두 번째는 초단기 강수 예측.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태풍 흰남노가 올라와서 이 날씨 변화에 따른 그 기후 위기를 개인들이 좀 많이 느꼈다. 그래서 세 개가 이게 기후 변화와 관련된 키워드가 3개나 올라와서 네. 굉장히 이번에 좀 뉴스 사회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체감했구나, 언급량 많이 검색을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얼마나 언급량이 많았는지 그 순위도 나왔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언급량이 많았던 키워드는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 예, 우리나라는 네. 우크라이나가 한 4위에 나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이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경제라든지 국제 정세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인들은 이 우크라이나라는 키워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인도주의적 참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그 기후변화와 관련한 키워드들 외에 세 번째로 이제 이태원 사고라는 키워드가 올라왔는데요. 예. 사실 이게 처음에는 저희도 이태원 사고로 많이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그 신고,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국가가 그에 부응하지 못해서 이게 어떤 사회적 참사로서의 의미로 격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이 12구 참사, 이게 지금 우리나라 뉴스 사회 분야에서 세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전 세계에서 많이 가장 언급된 것 중에 파워볼 넘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네. 미국 44개 주에서 발행하는 로또거든요. 아. 전 세계 이번에 경제가 너무 22년에 어렵다 보니까 네. 로또에 당첨되게, 예전에 우리 한때 그 로또 열풍 불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불었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은 무슨 청년 희망 적금,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이런 약간 좀 건전한 예.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지원,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차이가 좀 보였었습니다. 민생 생계부. 예. 예술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흥미로운 게 이 네. 파워블 넘버스라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도 미국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에 경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상황인데도 파워볼 넘버스가 나온다. 상당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 파워볼 넘버스가 제일 위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흥미로운 게 높은 시청률 속에서 끝났던 방송이 이제 송중기가 나오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는데 네. 거기 이제 예전에 옛날 이제 CF가 등장하거든요. 부자 되세요 하는 CF인데 옛날 이제는 그런 이야기 그런 덕담 거의 못합니다. 왜? 부자 되기 거의 힘들거든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예,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건강해라. 건강이라도 챙기자. 이렇게 변한 트렌드 자체가 상당히 좀 씁쓸해한 우픈 현실입니다. 네. 네, 또 하나 특징이 짧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뉴스사에서 선거와 관련한 대목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선거를 2개나 치렀는데 선거와 관한 내용이 없고 오호. 전 세계적으로는 선거 결과에 대한 키워드가 3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사실 지난 2022년에 그 뭐 브라질, 프랑스 다 대선이 있었고 미국도 그렇죠. 중간 선거 있었고 이탈리아, 뭐 호주 다 선거들이 있었어요. 네. 필리핀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있었는데 선거 관련한 거에는 키워드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편으로 재밌지만 한편으로는 좀 상당히 좀 그런 면도 아프다고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중요한 선거에 대한 키워드가 없다니. 네. 대선 뭐 이렇게 지방선거 있었는데요. 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소장, 이은영 소장 두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짚어볼 시간입니다. 배 소장님, 지난 네. 한 주 어떤 변화 있었습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로 이제 40%에 안착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주 19일부터 이제 23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긍정 지지율 41.2%, 직전 조사가 41.1, 이번 조사가 41.2니까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그 상승하는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아하. 부정평가는 56.6%로 나타났어요. 직전 조사보다는 0.2%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0.1이든 어쨌든 간에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부정평가는 조금 내려오는 이 국면은 그대로 이제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건 신년일 것 같습니다. 네. 신년에 어떤 조사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면접원 조사의 결과가 과연 40%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40% 문턱에서 주춤할지인데 네. 디지털 타임스가 한국 갤럽의 의뢰를 이제 해서 지난 19일, 20일 실시한 조사는 40% 문턱을 넘진 못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 조사에서도 거의 39.5%가요. 거의 이제 40%에 육박할 정도로 나와서 네. 이후에 이제 앞으로 한국 갤럽 조사가 내년 신년부터 이제 다시 발표를 할 텐데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대체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보수층 결집한 것이 법과 원칙, 이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나타났던 그 현상들, 이른바 단호한 대응, 단대 전략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 전반적으로 40% 안팎 유지되고 있는 이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는데 추세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상승 추세입니까? 정체입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은영 소장님도 분석해 주실 텐데 저는 오늘 소개를 해드린 리얼미터보다도 더 높은 긍정 지지율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만 본다면 조금 이 상승 피로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상승 피로감이요. 예, 왜냐하면은 추가적으로 중도나 이제 MZ 세대에서 더 지지율이 끌어올려져야 되는데 네. 조금 이제 MZ 세대나 중도층에서는 주춤하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지지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도 좋은데 좀 유연한 대응, 유대를 통해서 조금 이게 중도층이나 MZ 세대를 또 끌어올리는 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연한 대응 때문에 그 안내견, 은퇴 안내견을 이렇게 받아들이셨나요? 그게 유연한 유연한 대응일까요? 대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견 인구가 1,500만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 무당파층, 그러니까 중도층을 좀 더 이렇게 흡입하기 위한 이벤트였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네. 어쨌든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조사마다 좀 그 상승폭이 너무 좀 크다 지금.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가 필요한 지금 상황이다. 왜냐하면 30% 초반에서 지금 거의 4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지율 특징이 20대에서 한 50대까지는
상당히 안 좋아요.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지금 이 지지율이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7개월이 지났거든요. 7개월 전체 지금 지지율의 평균은 34.6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막 계속 언론에서 상승한다 생각하니까 체감이 한 60% 왔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실제는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게 이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려면 경제 기대감이 높아야 되는데 아직은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넘어야 될 산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그런데 네. 지금 시기적인 특성이요. 네. 이제 내년 3월 8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네. 넘나드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보다 약간 상회하는 그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떨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심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유승민 전 의원의 전당대회에 대한 해석이 예. 고스란히 이제 그런 영향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유 전 의원이 그랬어요. 전당대회가 3월 8일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윤심 얻기 재롱잔치가 되는 것 같다. 아, 재롱잔치. 네. 그러니까 뭐 김장연대, 네. 나 김장연대, 나 김장권연대, 뭐 온갖 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얻으면은 당 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은영 소장님은 조금 이제 박하게 평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좀 더 냉정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또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약간 높고를 떠나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로 볼 수 있다면 전당대회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으로 치르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 예. 전당대회도 이대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추세나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도로 유지된다면 이른바 3월 8일 전당대회가 윤심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3월 8일 전당대회 윤심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점점 그렇게 윤심이 높게 실릴 것 같다는 분석이신데 그런데요. 이은영 소장님, 네. 이러한 그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다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디지털 타임스하고 한국갤럽 조사에서 다음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가 41.4, 야당이 승리해야 된다고 5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리얼미터나 ARS 조사들 보면 정당 지지율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이제 결집된 상황에서 왜 총선 전망이 이렇게 여당 쪽으로 유리하게 안 나오느냐? 그거는 다음 총선이 중간평가 선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가 불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결집돼 있는 이 힘은 결국은 7개월 동안 어떤 국정의 비전과 운영을 통합적으로 한 거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이만큼 끌어올려 왔던 거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지지층을 수사를 통해서 이만큼 결집을 시켜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국내임 지지층 안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하. 네. 그 이현정 선생님 말씀대로 네. 지금 총선만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를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보완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네.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볼 포인트는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인지 야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인지는 대체로 대통령의 긍정 부정 평가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지난 2020년 총선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때 180석을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였거든요. 갤럽 기준으로. 그러면 60%를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에 적용을 시켜보면 정확히 18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대통령 지지율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데 예. 이 대통령의 이 지지율의 영향을 받는 총선에서 그렇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여기 야당에게 이 표를 주겠다가 52%인데 예.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걸 흡수하지 못하는가? 네. 그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든 아니면은 거대 정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이 쌓여 있던 간에 네.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해소하느냐가 총선에 또 중요한
변수의 한 축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네. 여당의 승리율 지금 다 41%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 41% 똑같아요, 숫자가.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지금 이 최대치인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빠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쭉쭉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거라서 아하. 그래서 지금 여당이 승리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52지만 대통령 지지율 여하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다. 상당히 변동성이 지금 있고 네. 근데 특히 더 변동성이 큰 곳은 서울하고 PK 지역이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서울과 PK 지역이 거의 팽팽하게 맞붙어 있거든요. 네. 여당 지지, 야당 지지가. 아하. 그게 참 재밌는 게 지난 대선에서도 예. 짧게 설명드리면 지난 대선에서도 저는 누군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난 대선은 어디에서 결정한 것 같아? 저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입니다. 아, 그런가요? 부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밀어줬거든요. 네. 그 표를 어느 정도라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더라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7년 대선에서 부산에서 가장 많이 득표했습니다. 네. 울산에서 가장 많이 득표했거든요. 경남은 살짝 홍준표 후보보다는 뒤지는 정도였는데 아하. 지난 3월 달에 대선은 그러질 못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저는 부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총선 때도 이 부울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부울경에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또 우리가 지켜볼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의 분석의 핵심이 지금 일단 국민들의 여론은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많긴 한데 민주당이 그걸 다 흡수 못한다. 그 네. 중심에는 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은영 소장님. 네.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28일 날 출석 요구하는 소환장 보냈는데 이 대표는 일단 28일은 안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예, 지난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재명 소환이라는 키워드로 분석 툴인 썸트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언급량은 2,391건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연관으로는 이재명 검찰, 성남FC 소환 후원금,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크게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긍부정어 감성어는 의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은 상태에서 부정어가 86.7%, 긍정어가 12.2%여서 사실 이게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하긴 하지만 이 수사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혹. 근데 이게 부정적 의혹으로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빅데이터 상은 일반 여론조사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와 연동을 해보면 연결을 해보면은 중도층과 이제 MZ 세대가 이 소환에 대한 태도 여부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환 일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지만 네. 정면 돌파로 나가서 수사받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다분히 의식했을 수 있다. 아하. 이게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민주당의 지지율, 특히 이제 중도층과 MZ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정면 돌파한 게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인가요? MZ세대에 속하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일정 다 취소하고 28일에 소환 조사 응해야 한다라고 밝힌 게 바로 그 지점인가 봅니다. 저는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아마 지지층은 꼭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소환 통보 자체가 팩스 통보였고 상당히 그 일방적인 지금 수사 진행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이 그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예. 그 8개 팀이 8개 부서가 60여 명의 검사가 하는 그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박지원 의원 전 비대위원장 생각과 지지층 생각은 좀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올 한 해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 간단히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좀 나눠서 문자 소개 좀 해주시죠. 이은영 네. 소장님부터. 9722번님 대선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네. 5667번님 화물차 기사인데요. 제 키워드는 유가입니다. 유가. 빨리 유가가 안정되길 바라봅니다. 진짜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선거로님께서 주신 문자인데요. 주 52시간이요. 올해 초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은 연봉제, 현 직장은 시급제로 주 52시간이 올해 키워드였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자의 복지나 가족과의 시간, 여가 시간 보장 등이 늘어나야 선진국으로 가는 것일 텐데 나라가 점점 옛날 일만 하는 때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청취자분들의 문자가요. 경제 혹은 노동 관련된 키워드에 집중되어 있으십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러 상황 자체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년 가면 실제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연금 교육개혁이 가장 국민들한테 우선일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언제 그것을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또 그건 뭐 묘연한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예. 정말 자답게도 이 두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경미야, 경제, 미래. 네. 그러니까 과연 청년 세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내년 경제는 어떻게 될까? 세상의 모든 경미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박경미, 고경미, 유경미, 안경미, 이경미. 네, 다 중요하죠. 네.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경제에 대한 태도예요, 대통령의.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입장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5700번님, 손흥민이라고 주셨습니다. 네네. 수술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축구를 위한 헌신에 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네, 이건 표디의 키워드가 아니었을까요? 예, 저도 축구 열혈 팬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니까요. 예. 네. 저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축구하는 유소년까지 포함해서 아, 네. 모든 선수들 또 축구 관계자들 응원합니다. 마지막 문자 이은영 소장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2715번님. 올해의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서로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위로를 통해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네요. 그렇죠. 이 말씀만 들어도 따뜻해집니다. 네, 벌써. 그런 말씀 꼭 전해주면 좋겠어요. 너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믿어. 네. 네. 위로의 말이네요. 네. 모두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두 분은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